네, 안녕하세요. 오늘 5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 계속 재택하면서 강의 녹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주변이 좀 소란스럽기도 하고 배경이 일관되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이제 세미나라던가 아니면 제가 참여하는 다른 발표 관련한 모든 회의들을 다 이제 줌 같은 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대면해서 설명 듣는 것보다는 확실히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소리는 훨씬 더 마이크를 쓰니까 또렷이 잘 들리는데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를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실 것 같고 저는 이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성적도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과제나 시험 충실히 하신 분들은 성적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용량 반응 평가를 3차 시에 걸쳐서 계속 배우게 될 거고요. 최대한 시간 맞춰서 이제 강의 분량을 조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4차 시가 따로 없고 그 과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독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지식이 쌓였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서 직접 물질을 선정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자료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해서 정리한 결과를 이제 저에게 엑셀 파일로 제출하시는 과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용량 반응 평가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유해성 확인 단계를 거치고 나면 톡시시티 어세스먼트, 유해성 평가 또는 용량 반응 평가라고 해서 어떤 물질이 건강 또는 어떤 건강 영향을 주는 피해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값을 여기서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 독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이제 자세히 아니면 좀 특정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CMR 독성이라고 해서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암성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마쳤죠. 지난 시간 복습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 들으시면서 어차피 또 이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복습해야 될 단어를 다시 되새겨 보면요. 엔드포인트 또는 종말점, 관찰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여기 보이시듯 유해 영향을 대조군이랑 비교해서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의미 있게 차이가 있게 독성을 나타내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도 종말점이 될 수 있고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런 것도 종말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을 측정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유효 용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 유효 용량은 effect concentr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유효 용량에서 중요한 것은 유효 용량은 실험에서 이제 투여한 여러 군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대조군이랑 차이만 있으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작게 투여했는데 유효했다. 그 값을 로아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아엘 바로 밑에 값, 유효 용량이 아니지만 투여군인 것을 노아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값이 실험을 하면서도 아니면 독성값을 찾으면서도 가장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할 값입니다. 네, 그러면 발암성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것도 좀 복습을 하고 가시고요. 비발암 물질은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역치가 존재한다. 안전 수준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EPA라던가 F사에서 참고치,
평생 매일 이만큼씩 먹어도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물질별로 만들어 놓은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발암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조금이라도 농도가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발암성과 비발암성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이제 역치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암성이 있는 물질을 내가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는 바로 이 발암 잠재력, 캔서 슬로우 팩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어요. X축은 이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데이고요. 하루 체중 1kg당 1mg만큼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X축이 이렇게 1단위 증가하는 거죠. 그럴 때 리스크 오브 캔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 Y축이죠. X축 1단위만큼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Y의 양이 바로 기울기가 되죠. 수학 시간에 배우셨듯. 그래서 이 값을 캔서 슬로우 팩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복습 내용을 넣지 않았는데 만약에 0.015라고 하면 이제 하루에 체중 1kg당 1mg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체중 당량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구한 다음에 이 기울기 값을 곱한다면 그 사람이 화학물질에 그만큼 노출됨에 따라서 증가하는 발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쯤에 내일 과제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발암 잠재력이 주어지면 노출 평가를 해서 노출량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이 두 값을 곱하면 이제 발암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캔서랑 좀 뭐 비슷하기는 한데 왜냐면 많은 부분 발암성이라는 것이 이제 변이를 통해서 일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경로라던가 원인은 좀 다를 수 있으니 변이원성, 뮤타제니시티라고 합니다. 이 변이라는 것은 주로 그 유전자 구조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아니면 뭐 끊어진다 하더라도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 독성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을 지노톡시시티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이 유전 독성은 유전자의 DNA 구조가 손상되거나 주소 같은 것들이 있죠. 유전자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이 바뀌거나 또는 그것의 양이 영구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이원성 물질, 뮤타젠이라고 해요. 뮤타젠에 노출이 되면 이제 유전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내에 이제 염색체 수 또는 염색체 구조 또는 염기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끊어진다라거나 삐뚤어져서 변이가 일으켜져서 결국은 유전자의 성장 그리고 그 세포 자체의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체세포에 대한 뮤타제니시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생식 세포에 대한 뮤타제니시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발암성과 마찬가지로 역치가 없는 건강 영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발암성을 가진 물질들 대부분이 사실 이 변이원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캔서 칼시노제니시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물론 뭐 암세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있고 그냥 정말 생물에 노출시켜서 암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실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뒤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변이원성 시험법을 간단하게 스크리닝하는 시험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발암 의심 물질을 찾아내는데 정보로 이제 똑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이원성 시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뭐 원리라던가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가장 많이
지금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에임스 테스트, 박테리아를 활용한 이 변이원성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플레이트나 아니면은 이제 웰에다가 박테리아들을 넣어요. 그리고 그 종도 한 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이원성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제 히스티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박테리아의 성장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제 살모넬라 균주를 종을 다르게 해서 이제 넣게 되는데 여기서 히스티딘을 뺀 살모넬라를 여기서 컬처를 하게 됩니다.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컨트롤 튜브를 만들고 대조군이죠. 그리고 시험군에는 똑같이 넣되 배양액을 넣되 이제 뮤타젠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배양을 해보면 변이가 원래는 일어나지 그 히스티딘이 없기 때문에 살모넬라가 이제 계속해서 증식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군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데 뮤타젠을 넣었을 때는 이 히스티딘에 뭔가 또 변이를 일으켜서 플러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살모넬라 균주가 분명히 안 자라도록 만들었지만 이렇게 자란다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스티딘이 이제 히스티딘이나 다른 곳에 변이를 일으켜서 살모넬라가 증식한 플레이트, 그리고 대조군 플레이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이 부분이 아마도 히스티딘이 이제 활성화돼서 살모넬라가 자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아무것도 이제 콜로니가 없이 자라지 않은 플레이트 대조군이고 이것이 시험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크로모좀 손상 검정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 노출 자체나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관찰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세포를 가지고 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아니면 생물에도 노출을 시켜서 그 생물을 다시 이제 분리해서 세포 형태로 만들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염색체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염색체가 쌍을 이루어서 계속 증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정상 세포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과정에서 다르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 X자 모양의 염색체인데 뭐 다리가 좀 떨어져 나갔다거나 비정상적으로 크로스오버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세포면 체세포, 생식세포면 생식세포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종류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를 하나씩 전부 확인을 한 다음에 뭐 1번에 이상이 있었고 뭐 25번에 이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스크리닝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시험을 사용을 해서 발암성 또는 변이원성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CMR 독성 중에 세 번째 생식 독성, 이 Reproductive Toxicity를 줄여서 이제 R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생식 독성은 말 그대로 체내의 생식계 전체를 표적으로 작용하는 독성을 뜻합니다.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물질이 뮤타젠이다, 이제 변이원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유전자 문제가 생기고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체세포가 아니라 이제 생식세포에 생긴다면
그 생식세포의 염색체는 결국 후세대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생식세포에 일어나는 뭐 변이원성이나 발암성 같은 것들은 결국은 이제 생식 독성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될 수 있다,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 독성은 그 원래 세대가 생식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유산이나 기형이나 불임 같은 문제도 있고 최근에 뭐 저출산 같은 것도 이런 생식 독성 화학물질이 많아서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산이나 기형 같은 것들은 결국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이 생식 독성은 F1 이제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F0 이 F0 부모 세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F1 그 다음 2 제너레이션까지 가면서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생식세포에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어쨌든 후세대가 태어날 수는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후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후세대에 어떤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제 배아 상태에서의 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후세대의 생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원래 세대의 생식 독성에 의해서 후세대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세대 또는 이제 원래 부모 세대도 생식 기관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생식 기관의 기능에 문제를 시키고 또는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성숙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생식 독성 물질로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식 독성의 엔드포인트는 뭘로 볼 수 있느냐? 뭐가 있으면 생식 독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부모랑 후세대 모두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난소와 정소와 같은 이제 생식계 기관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무게의 변화가 있는지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생물 실험의 경우에는 그 박제 비슷한 것을 해서 이렇게 섹션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그 기관 내에 세포의 모양이 원래 이제 정상적인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좀 어그러졌다거나 아니면 과하게 어떤 이제 폴립 같은 것들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많이 뭉쳤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체의 이상을 관찰해서 이제 생식 독성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관 내에서 사실 그 성호르몬 몇 종류만 아니라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해서 그 결국은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스테로이도제닉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자 농도가 다 적절해야 마지막에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의 농도도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농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 호르몬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유전자들이 발현이 됩니다. 너무 많이 발현되면 결국 호르몬의 조절이 실패해서 마지막에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아지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과 그 호르몬을 생성 또는 대사하는 여러 가지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역시 이제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저해되는 것은 좀 덜 발현된다는 것이고요. 원래 기대하는 수준보다. 그다음에 과발현되는 것은 기대하는 수준보다 많이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둘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생식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까지 일반적인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고 CMR 독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독성은 모두가 이제 실험을 수행했을 때 관찰점을 측정해서 나온 결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독성 시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개념이
것이 이런 자료를 정리하거나 찾는 데 중요합니다. 또는 신뢰도를 판단할 때도 꼭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독성 실험을 수행을 해서 이 유해성 확인 단계를 마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유해성 확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독성 자료를 구하지 못하면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서 유해성 확인 자료를 만들어서 용량받은 평가를 수행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유해성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성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해성 평가라는 단계가 자료가 전부 갖춰져 있으면 아주 간단하지만 없으면 아주 많은 분야의 노력이 필요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독성 시험을 하는데 설치류 실험을 하거나 하면 좀 다른 점을 고려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좀 더 간단한 것이 보통 설치류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뭐 공기 중에서 호흡하는 경로, 챔버를 만들어서 호흡만 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보통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어떤 오일류에다가 물질을 녹여서 그것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경구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없기는 해요. 다만 뭐 공기 중에서 얼마나 잘 퍼지나 아니면 대사가 얼마나 빨리 되나 아니면 뭐 그 오일에 얼마나 녹나 이런 용해도 같은 것들은 좀 따져보긴 해야겠죠. 그냥 그 정도이고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이제 수생태 독성 실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생태 독성 시험에서 포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하다 보면 이제 설치류 독성 시험에서 사실 거의 비슷하게 설치류에 해당 안 되는 요소들만 빼고 고려를 하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유해화학 물질, 일반 유해화학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어디선가 노출원이 존재할 겁니다. 저는 뭐 하수 처리장, 뭐 배출구 이런 거 그림을 넣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장의 연기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는 경우도 있겠죠. 제품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땅에 버려진 것들이 비에 쓸려 내려가서 비점 오염원이라고 해요. 그럼 비점 오염원을 통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가 발생하는 곳이 되겠고 그럼 거기서 이제 퍼집니다. 배출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육상이나 공기 중에서 거동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속도라던가 배출량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농도를 내가 테스트를 할까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것을 다시 그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일단은 대상 화학물질 자체가 물에 잘 녹는지 녹지 않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압이 높은지 안 높은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증기압이 높으면 물속에 존재하기보다는 뭐 공기 중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뭐 수생태 독성 시험을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디자인할 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로그 KOW라고 해서 옥타놀 물 분배 계수라는 뜻인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로그 KOW 값이 높으면 이제 훨씬 더 물보다는 옥타놀, 그러니까 물보다는 지질, 기름 성분에 더 잘 녹는 값을 뜻합니다. 로그 KOW 값이 낮으면 이제 물에 잘 녹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용화도랑 이제 관련이 있는 값이고요.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물에서 실험을 할 거면 이제 물 용해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로그 KOW 값도 확인을 해보고 증기압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유해성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할 데이터이죠. 이제 그걸 보고 물에서 실험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그 현지가 있다면 그 물의 환경 특성을 또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온이나 pH 같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여기서 발생한 화학물질이 물속에 들어와서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쨌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변화를 거쳐서 이것이 바로 이제 생물에게 갈 수도 있고요. 더 2차, 3차 뭐 분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식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변화를 일으킨 것이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종 산물이 노출되었을 때 독성을 저희는 어차피 봐야 하는 것이죠. 수용체 기준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생물까지 가는 것도 사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생물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물 동력 학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섭취하고 몸에 흡수하고 분포하고 그다음에 배설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몸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 KOW 값이 높은 것들이 주로 그런데 몸에 들어가면 거의 배출이 되지 않는 물질들도 있어요. 몇 년씩 몸속에 녹아서 지질에 녹아서 계속 잔류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물에서 실험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한 번 노출을 시키면 반복해서 막 계속 노출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알고 있어야 그런 디자인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한번 노출을 시켰는데 뭐 8시간 만에 전부 배설이 되어버리는 물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어도 안전한 농도를 구하려고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또는 8시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2시간에 한 번은 물질을 투여해줘야겠구나. 이제 이런 정도의 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노출 실험을 기획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특성 같은 것도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험 조건에서 어차피 모두 동등하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은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하는데 어떤 때는 아주 나이 많은 개체를 써서 너무 독성을 잘 일으켰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쌩쌩한 나이의 이제 뭐 개체들을 사용해서 독성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면 실험의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 적당히 나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생물이니까 나더라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이제 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어느 수족관에서 사온 물고기이냐 또는 어디서 분양받아온 개체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을 투여했는데도 아주 단순하게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투여했는데도 이 민감성, 그러니까 반응성이 아주 다른 그 그룹들이 존재를 해요. 생물학적인 요인은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사전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평소에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물질로 똑같은 농도로 실험을 해서 이번에 데려온 그룹의 개체들도 이전에 있던 개체들이랑 뭐 독성에 대한 반응도가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리고 시험을 진행을 하도록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예 실험 디자인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룹은 보통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암을 회복하는 유전자가 결여된 그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그룹은 암을 잘 회복하고 암이 생기더라도 일반 그룹은 한번 변이가 일어나면 그걸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히스티딘 실험처럼 어떤 물질이 발암성이 있나 없나를 생물에서 좀 쉽게 찾아내는데 이런 유전적 요인을 조작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부차적인 얘기였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뭐 물에서 실험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겠죠. 물고기에게 만약에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다음에는 역시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얻은 자료들을 가지고 관찰점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뭐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생식독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찰점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고기라는 자기가 선택한 개체에 적합하게
생식 독성을 볼 수 있는 지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체가 대부분이 암컷이다라고 하면 암컷에 맞는 생식 독성 엔드포인트만 정해야겠죠. 그래서 정소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 수컷에서 볼 수 있는 요인을 보면 안 되고, 또 여성 호르몬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제 수컷보다 훨씬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찰점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대체 이제 몇 밀리그램 퍼 리터, 몇 ppm에 노출을 시킬 것인가, 몇 번 희석시켜서 이제 디자인을 할 것인가, 노출을 시킨다면 급성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뒤에 데이터 갭 분석을 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급성으로 할 것이냐, 뭐 만성으로 해서 오래 노출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변이원성 생식 독성에 대해서 했고, 이제 독성 시험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실험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를 해석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